안녕하세요.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교회당이 크네요. 제가 세길교회가 여기로 이사 온 이후에 주중에는 모임에 여러 번 와봤는데 예배는 처음 와봤습니다. 오산고등학교에 있었죠, 여기 전에. 거기 있을 때 제가 한번 와본 적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예배를 나누시나 했더니 여기가 참 예배 나누기가 좋네요, 공간이. 반갑습니다. 제가 주보에 보니까 이제 제가 저 프로필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간사님이 물어서 제가 이제 그 인생에서 이제 한 3막쯤 되잖아요. 청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중년기는 이제 미치게 일을 했고, 3막에는 제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살리라 마음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제 프로필을 지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뭐 이렇게 모임도 안 나가고 직함도 없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제가 미안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가끔씩 가서 이제 이렇게 재능 기부 형식으로 뭘 좀 하면 항상 저한테 요구하는 게 직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목사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네, 이게 장로교 목사거든요, 제가. 장로교는 노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제가 저희 교단에서 행방불명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이게 법적으로 아마 3년인가 5년인가 행방불명이면 면직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아닙니다. 제가 막 한동안 막 글로 이렇게 거칠게 글을 쓰다 보니까 소송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거 알았으면 제가 사칭으로 걸려들 뻔했는데, 네, 앞으로도 혹시 모르니까 목사라는 말을 부르면 안 되는데, 연구자는 또 제가 연구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연구자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글쟁이라고 그랬는데, 글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 글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글쟁이도 아니고, 그냥 자연인. 뭐 이렇게 해야 되나? 자연인은 근데 또 시골에서 농사 지어야 되는 분이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하여간 그냥 제가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모든 호칭을 없애고 님자로 바꾸자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실현이 안 됐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하여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함을 지우면서 교회 선언을 한 게 제가 60살 되는 해부터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설교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설교가 아니고 하늘뜻 나누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제 형식으로 이렇게 설교자가 나와서 얘기하고, 저희는 숫자가 적으니까 둘러 앉아서 예배 나눠요. 그래서 이제 대화 나눔 형식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하늘뜻 나누기예요. 나누면서 완성이 된다 이런 건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분들의 대다수는 환영했는데 조금 이제 안 하니까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하게 된 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서 공부가 요새 제가 하는 설교 비스무리한 설교 같으나 설교가 아닌 뭐 그런 거를 제가 하는데, 이제 오늘도 그런 비슷하게 성서 공부처럼 하는데, 대화 나눔 형식 하기는 어렵잖아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제가 혼자 떠드는 방식으로 성서 공부에 관한 성서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는 뭘까? 성서는 읽으면 그 안에서 모든 답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성서 읽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개신교에서 한쪽 끝에 있는 약간 극단적인 튀는 놈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받아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성서는 해석하는 텍스트라고 생각이 돼요. 끊임없이 해석이 돼요. 어떨 때는 생각을 날카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가 상처받은 몸을 위로해 주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생각을 날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때는 성서와 막 맞붙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막 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에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도록 이 성서를 읽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서를 공부하고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살벌한 텍스트가 그런 겁니다. 아까 좀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글자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부르는 노래가 그 성서 말씀을 가지고 한 줄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제가 뜨끔했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아무튼 그런 취지인데요. 제가 이제 프린트한 자료 성서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전체를 제가 한 A4 한 장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생략하고 많이 해서 한 페이지 딱 맞춰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서는 한글 세번역 성서입니다. 한글 세번역 성서가 낯선 분들도 있으신데, 그냥 이렇게 학술적 번역이지만 약간 현대어에 가깝게 번역된 거고, 최근에 이제 곧 나올 새 한글 성서본이, 새 한글 성서는 제2성서, 제가 신약 성서를 제2성서라고 그러고 구약을 제2성서라고 그러는데, 제2성서하고 시편은 이미 나왔거든요. 이게 번역이 대단히 현대적이고 친숙해요. 가끔씩 약간 성서를 읽는 권위가 안 느껴질 만큼 친숙한, 근데 번역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도 디테일하게 읽다 보면 번역을 갖고 싸울 일이 적지 않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제1성서분은 번역은 완성됐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곧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새한글 성서본을 항상 쓰는데 아직 출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한글 새번역으로 옮겨 넣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서본이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새롭게 쓰기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 제가 이제 생각 1, 2, 3, 4, 5 하면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인포메이션들을 좀 나누고자 드린 건데, 첫 번째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물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학 연구자에서 성서를 역사학적으로 봐요. 근데 그래서 저의 성서 읽기는 항상 역사학적 읽기거든요. 근데 20세기, 19세기쯤 되면 이제 역사학이 굉장히 수렁에 빠져 있고, 20세기는 그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둘러싼 실험들이 계속됐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인상 깊은 그 작업 중에 하나가 기억의 터 프로젝트. 이게 프랑스의 피에르 노라라고 하는 학문 권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일단 프랑스 학술원 회원이고, 이 프랑스가 이제 20, 30년대 출생하신 분들이 걸출한 역사학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고, 갈리마르 출판사,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출판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 출판사 인문 분야 파트의 기획자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인데, 저는 이제 이분의 역사학에 동의 안 하지만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억의 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이, 사료는 역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를테면 사료로 인정받았으면 역사학자들은 그 사료를 통해서 역사적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를테면 뭐 화랑세기 같은 게 되게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역사자 사이에서 이게 진정성에 대해서 얼마큼 믿을 수 있느냐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큼 이제 사료로 인정이 되면 역사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현대 역사학으로 올수록 사료의 권위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새롭게 끼어드는 것이 기억이에요. 근데 기억은 이제 원래 오리지널한 기억이 그대로 보존되지 않고 막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변형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억을 가지고 역사를 한다는 건 새로운 모험인데, 그런 모험들이 도처에서 실험이 됐거든요, 20세기에. 그 중에 하나가 기억의 터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름에서도 보듯이 기억을 장소와 연관시켜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낯선 프랑스 어구 두 개를 썼는데 하나가 리우 드 메모아르라는 그러니까 플레이스 오브 메모리입니다. 기억의 장소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리우 드 메모아르는 이제 보통 기억의 터, 기억의 장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번역이 직역이긴 한데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이제 파편으로서의 기억입니다. 좀 어렵죠?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요 말을 이해할 때 이제 이 피에르 노라가 쓴 이 말은 일종의 말장난인데 밀리우 드 메모아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환경 이런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제 이게 일종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어디로 가나요? 옷방에 갈까요? 옷방에 가서 집에서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다음에 화장실에서 씻고 그다음에 밥을 해야 되겠으니까 밥을 하러 주방에 가서 밥을 만들고 밥을 먹고 나서는 거실에서 TV 보고 잠잘 시간 되면 잠을 자고 뭐 이런 집은 이제 이렇게 여러 방들이 옷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가옥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밀리우 드 메모아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패턴이 있죠.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와서 옷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해서 씻고 밥을 해 먹고 거실에서 TV 보다가 잠자고 이런 패턴이 있는데 가끔 이제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고 이도 안 닦고 잠잘 수도 있잖아요. 밥도 못 먹을 만큼 혼미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새로운 동선도 그 집의 구조에서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또 그 집은 이를테면 아파트라면 집의 문을 열면 복도에 옆집이 있잖아요. 또 발코니로 가면 또 옆집과 연결되어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위아래로 또 연결이 되어 있죠. 또 뭐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을 통해서 또 그 아파트 단지 혹은 전체 아파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집들은 이제 그 개별집들 그 집 밖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밀리우 드 메모아르입니다. 그러니까 기억, 메모리가 하나의 이 세팅이 되어 있고 그 세팅의 안에서 우리가 변형이 있지만 움직여가는 이런 것들이 일종의 기억의 밀리우 드 메모아르인데 근데 이제 이게 20세기의 역사학의 고민은 이 밀리우 드 메모아르가 붕괴가 돼버렸어요. 자명한 집이 없어요. 일단 가족이 해체되거나 가족으로 얘기하면 가족이 해체돼서 이혼했거나 자식들이 장성해서 다 나가서 혼자 살거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어갖고 집은 있는데 집의 많은 부분들이 사용 안 하는 공간이 되어버린 상처가 너무 심해서 그냥 특정 장소에만 있는 거죠. 이렇게 집이 되고 또 더 나가면 끊임없이 이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집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제 환경이 변한 현상, 이제 더 이상 메모아르가 있을 만한 환경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을 피에르 노라는 리우 드 메모아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밀리우 드 메모아르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환경이 있으면 그 안에 패턴들이 있으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패턴에 따른. 그래서 그걸 이제 서사적 기억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진 것은 이제 저는 파편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막 어렵잖아요. 그죠? 벌써 잠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얘기하나 벌써 말로만 얘기하다 보면 어려운데 하다가 며칠 전에 토탈미술관에서 전시된 한 작품을 보고서 바로 이거야 하고서 했던 게 이 그림입니다. 이게 그림이 아니고 설치 작품이에요. 이게 사진으로 잘 안 나오시면 나중에
이 톡방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 토탈미술관에 가셔도 좋은데 이게 김동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미술 작가인데 독일에 계신 분이어서 한국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저도 처음 들어본 분인데 이분의 설치 작품인데 홀리시티라고 하는 작품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요 몇 점이 있는데 이 토탈 미술관에 이제 홀리시티에 수록된 작업들 몇 개가 전시가 돼 있고 그 중에 이런 식의 설치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잘 안 보일지 모르는데 이게 집이에요. 집인데 집이 막 부서져 있지 않아요? 근데 부서져 있는 우리가 부서진 집을 생각할 때 그 부서진과 좀 다르게 휘어져 있죠. 그 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어요. 근데 더 흥미로운 게 여기서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 벽들이 트여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우드 메모아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기억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기억이 이게 막 뒤틀려 있고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파괴된 것도 아니고 뒤틀려 있고 휘어져 있고 심지어 트여져 있어요. 벽이.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들어오면서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리우드 메모아르를 너무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생각해서 제가 그 작가분은 독일에 계셨고 부인이 계시길래 얘기를 했더니 작가분은 이 생각을 안 하셨대요. 제가 제 해석입니다. 저의 그냥 주관적인 아무런 해석입니다. 근데 성서 속의 기억이 바로 이래요. 성서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파편화된 기억들의 터에 상계된 조각난 기억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서사가 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는 해석이 필요한 텍스트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해석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인데 출애굽기는 제목부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관한 텍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은 이제 설하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적 문서로 채택된 것은 유다 왕국이 되게 약소국이었거든요. 가나안 지역에. 약소국이었다가 처음으로 국가다운 국가로 발돋움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가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때 굉장히 많은 문헌 작업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문헌 작업에 아마도 초기의 작업인 것 같은데 국가의 공식 기억으로 역사를 편찬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들을 이렇게 수집하고 재편집하고 해서 문서를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포함되어 있는 학자들이 신명기적 역사 문서라고 말하는 거대한 편찬, 역사 편찬이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서가 아니고 그게 기초가 돼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제1성서가 만들어졌어요. 제1성서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시절에 문서화된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유다 왕국이 국가로 발돋움하면서 했었던 편찬된 그 원본은 복원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그건 현대 성서 역사학의 결론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손된 기억의 흔적들에서 이제 그 불가능한 이유는 그때가 기원전 7세기 정도 되거든요. 7세기 말쯤 돼요. 그러니까 그때 기원전 7세기면 우리가 말하는 고조선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이후에 수정되고 보완되고 첨삭되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서 파손된 걸 다시 새롭게 새롭게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이 끝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오리지널한 건지 아닌지가 잘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종의 밀리우드 메모아르가 깨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 안에는 리우드 메모아르들이 산계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여정이요. 크게 보면 이집트는 종살이하는 공간이잖아요. 도표에 제가 보여줬는데 여기는 안 나오죠. 네. 프린트물 보십시오. 도표에 보면 이제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 사이에 광야의 유랑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이제 종살이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예속된 상태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자주적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에서 자주적 국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에 예속된 상태였다가 해방이 돼서 독립이 된. 그런데 그 사이에 광야 유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광야 유랑의 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시나이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32장이 바로 이 시나이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나이산은 일종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국가를 만드는 그 중간에 있는 시나이산 설화는 일종의 전환의 플롯이에요. 플롯을 전환시키는 장소죠, 시나이산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야기를 보면 이 시나이산 이야기는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산 위의 장소고요. 하나는 산 아래의 장소입니다. 제가 이제 산이란 말도 빼고 위와 아래라고 그럴게요. 시나이도 빼고 산도 빼고 위 아래 하면 이제 이게 대중가요가 아니고 시나이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상징하는 돌판을 받잖아요. 이제 이게 광야 유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광야 유랑 자체가 역사라면 광야 유랑기에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거긴 법이 필요한 커뮤니티가 아니잖아요. 또 법이라는 것은 일단 장대한 문서 편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서 편찬은 우리는 쉽지만 이 시대는 비용이 많이 들고 전문적인 숙련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베트 같은 잘 발전된 문자 체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걸 글로 옮긴다는 작업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리고 편찬 종이나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원전 한 3세기, 4세기쯤 되면 파피루스가 등장해서 약간 필기도구가 훨씬 용이해진 시기가 오지만 이때는 그런 시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돌에 새기는 거죠. 돌판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유랑하는 사람들이 무슨 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가능한 거죠. 또 국가가 있다고 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법을 집행할 능력이 있어야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법은 사문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 위에서 법을 받았다. 이건 이제 국가를 만들어가는 이들이 상상하는 모세 이야기죠. 자, 거기서 이제 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나요? 신이 하사해요. 근데 그 산 위에는 아무도 없어. 모세만 있어. 그러니까 거긴 아무도 몰라요. 신으로부터 받았는지 받았다고 사기치는지 아무도 몰라요. 퉁치는 거지. 그런 공간입니다. 아래는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대중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가 응답을 합니다. 송아지 상을 만듭시다. 그래서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에서 귀금속들을 다 사람들이 내놔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만든 다음에 축제를 벌이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페스티벌이 벌어져요. 이게 제사인데요. 이때 이제 한 가지 좀 산 아래에서의 이 현상은
상당히 커뮤니케이티브하지 않아요? 그죠? 요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대중이 참여하고 그래서 같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예배가 이런 제가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사실 더 일반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특히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제는 이스라엘식 제예요. 유다국, 이스라엘국 있을 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제 영토도 넓었고 여러 종족들이 있었고 이 종족들이 서로 섞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약간 그 종족적으로 다양하지 않은 유대야보다 훨씬 더 복잡한 통치 기술이 필요한 사회거든요. 근데 이제 잔해만 남은 그 국가 제의가 있었던 성전터를 보니까 이제 성전터이 추측되는 건 뭐냐면 광장 한가운데 제단이 있고요. 제단에 송아지로 소로 상징되는 상이 있어요. 소로 상징되는 상이 있는 종교는 흔히 있는데요. 이건 거의 대부분 풍요제의입니다. 그러니까 농경지가 중요한 그 사회의 기반이 되는 농경이 그런 사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제는 축제예요. 대동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 안에. 근데 이제 유다국은 이스라엘국이 오랫동안 예속 상태에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국이 이제 국가로서 거의 몰락 지경에 이르렀거나 몰락한 이후에 유다국 입장에서 그들을 비하하고 우리식의 걸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 대신에 송아지라고 바꿔버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산 아래는 약간 대중과 만들어낸 대동제 형식의 공론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산 위는 공론장이 없어요. 밀실이죠. 그리고 아래는 공론장이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중이 질문을 하고 지도자가 응답을 하고 대중들이 참여해서 금을 모아서 상을 만들고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는 제의, 대동제의가 진행된다. 근데 이제 유대야의 성전은 어땠을까? 예배당을 보여주는, 예배 양식을 보여주는 유대야,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미니어처 형식의 성전들이 있는데 이제 그 헤롯의 성전도 미니어처가 있고 솔로몬의 성전 미니어처도 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이 사진 넣은 것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미니어처예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뜰이 이 성전의 구성은 성전의 안과 밖에 뜰이 있어요. 바깥뜰은 제사장의 공간이 아니고 그냥 대중의 공간이고 안뜰은 제사장의 공간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계단이 있는 뭐 단 하나 제단이 있죠. 거기가 이제 번제단이고 그 옆에 이제 약간 동그란 게 이제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는 물이 든 큰 항아리 물대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사장들이 도축을 하고 도축한 데서 기름을 지방지를 뽑아서 제단에서 태우면 까만 연기가 냄새와 함께 오르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아마 이걸 상징하는 이미지인 것 같은데 성서에 나오는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제 이 물대야는 그걸 세척하는 기능을 했었던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건물입니다. 이 건물 안에는 이제 성소인데 성소 안에는 또 더 내밀한 곳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신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만날 수 없죠. 이스라엘 성전은 광장 한가운데 신상이 있는데 여기는 그 밀실 안에 들어가야 있어요. 거긴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가 절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연례 행사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조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이 없는 곳에 신이 주셨다는 법의 돌판이 있어요. 법은 약간 공개적이어야 되는데 법이 문구가 안 보일 만큼 깜깜한 암전 상태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법은 있으나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펙트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서에서는 유다야 신앙을
신은 성전 안에 안 계셔요. 안 계시고 성전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안 계시고 그 안에 신의 흔적만 있어요. 신의 흔적을 성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신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의 영광, 카보드만 존재한다라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야 성전은 굉장히 비공개적이죠. 밀실의 종교예요. 유대야는 밀실의 종교를 표상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종교에서 구축된 국가가 이제 시나이산 얘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시나이산에서 벌어지는 이제 이 축제를 보면서 모세가 경로를 했어요. 그럼 이제 경로를 하면 왜 경로했는지,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설득해야 되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어요. 경로하고 바로 저자들을 죽여라. 누가 할 거냐? 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선 자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이스라엘에 속한 이들이긴 한데 어느 부족에서 속해 있지도 않아요. 속해 있으나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나서서 학살을 합니다. 다짜고짜로. 3,000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겠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학살한 자들에게 지도자 모세가 축복을 해요. 헷갈립니다. 모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다음에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대신 속죄하겠다. 백성이 속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대신 해요. 교회 같죠? 목사가 혼자 축도하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 하잖아요. 여기는 아니지만 그런 방식의 종교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은 그를 용서했다고 그래요. 헷갈립니다. 그런 신을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래서 신에게 따지는 거죠. 정말 이래야 돼요? 그렇게 따지는데 제가 이제 인생의 산막을 도시를 떠나서 살고 싶어서 제가 생각한 곳이 제주의 산간, 중산간에 있는 한 동네의 끝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연로하시고 저의 절대적인 서포트가 필요해서 못 떠나고 있으나 그렇게 해서 내려갈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주로 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제주 4.3에 대해서 막 많이 다루게 되고 4.3의 유적터를 다니게 되고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뭐 이런, 하여간 제주에 살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얽혀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텍스트를 보면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요. 식민지 예속된 상태에 있다가 군정제를 거쳐서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5월 10일 날 재헌후에 선거가 있잖아요. 300석을 선출하기로 했는데 북한 지역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100석을 남겨두고 인구 비례해서 200석만 선출하자. 남한의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했는데 제주는 3석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2석이 당선자를 못 냈어요. 제주의 저항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198명의 재헌후회 의원들이 만들어졌고 유진호 씨인가 동경제국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한 당시 법학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는 그분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고 독일 법에 기초해서 만들었다 그래요.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대통령을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대한 대통령은 법 앞에 선서를 하죠. 그리고 2달 후에 대통령은 제주도와 여순 지역, 경상남도, 전라남도 지역 일대에 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은 법을 중지시키는 선언이에요. 거긴 법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군인들과 경찰들과 그리고 서청특수부대 같은
부대들이 파견됩니다. 서북청년단이죠. 서북청년단을 비롯한 여러 청년단원들이 해방 이후에 백색 테러에 가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병대를 만들어서 민간인 학살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민간인 학살의 끝판왕이 제주와 여순 지역에서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이게 서청 민병대들이 부대에 혹은 경찰에 귀속된 부대로 들어갑니다. 근데 계급장도 군번도 없어요. 군인이나 군인이 아닌 자들입니다. 군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인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요. 그들에 의한 학살의 기억이 제주도에 가면 너무 많아요. 그냥 서청 특수부대가 모든 학살의 주범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 기억 속에 서청의 폭력과 학살 얘기는 그냥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폭력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망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부대가 우크라이나에도 있었죠. 아조프 부대가 그런 부대예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이제 무자비한 살상이 자행되고요. 그 다음에 살상이 끝난 다음에 사후 처리도 매우 공포스럽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후 공식 기억이 역사로 선언돼서 이 역사는 빨갱이들의 반란을 척결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이것이 이제 밀리우드 메모아르였어요. 그 기억이 붕괴가 된 거죠. 민주화된 이후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선언하고 제주의 기념관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끊임없이 계속 파편적인 기억들, 파편한 기억들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기억의 터 프로젝트, 리우드 메모아르 프로젝트가 이제 그런 작업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빨갱이들의 반란을 척결한 사건으로 규정되고, 그렇게 만드는 역사에서 누구는 훈장을 받고 누구는 낙인이 찍힌 역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개요와 출애굽기 32장이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2장을 읽으면서 막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어떻게 이 성서를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성서가 나한테 준 답은 저의 해석입니다. 저의 해석은 이런 역사와 맞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성서가 다른 시간에 다른 맥락에서 나에게 다른 읽기를 선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극우의 시대잖아요. 한국 사회도 극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극우 현상은 201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그 범죄 통계도 보면 유로폴리스인가요? 유로폴인가? 거기에 나온 자료 보면 2013년부터 극우 범죄가 극우 혐오 범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국도 거의 같은 시기에 FBI가 지원하는 연구단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범죄 통계들 보면 그 무렵부터 급증을 해요. 한국도 지금 극우 범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지만 극우에 의한 온라인 폭력들은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우리는 세계를 휘젓고 있는 이 극우 현상을 읽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맞서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32장을 그런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텍스트를 통해서 다르게 읽을 수도 있죠. 성서는 해석되는 텍스트니까. 근데 제가 제기한 하나의 성서 읽기의 실마리가 우리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치겠습니다.